자기 조절은 외부의 환경과 자기 내부의 자극에 반응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 생각을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외부의 스트레스나 자기 내면의 어떤 격한 감정을 마주했을 때 폭발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잘 다루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자기 조절입니다. 아이가 자기 조절을 잘하려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압도되는 어떤 내적인, 외적인 자극을 마주했을 때 한 걸음 떨어져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고 또 행동하기 전에 생각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차분하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과제를 맞닥뜨렸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선택과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능력도 자기 조절에 포함됩니다. 화가 나거나 감정이 압도될 때 숨을 천천히 쉬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기 조절은 우리 뇌의 신경회로, 특히 전두엽을 포함하는 뇌의 신경회로가 담당하는데요. 관련되는 뇌 영역이나 혹은 심리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감정 조절입니다. 감정 조절은 아이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말로 표현하면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서 또 조절해서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하는 것이 바로바로 되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바닥에 드러 누워서 난리를 치는 아이들은 감정 조절이 어려운 거죠. 행동 조절은 아이가 자기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관찰하고 모니터하면서 상황에 맞추어서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각성 수준이나 에너지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능력, 충동을 억제하고 또 말을 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능력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뛰어다니거나 놀이공원에서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탈하는 아이들은 행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인지 조절은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조절하는 힘입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해야 하는 것과 또 집중할 것에 집중하는 능력, 혹은 원하지 않은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그런 것들을 억제하는 능력도 인지 조절의 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우리 집에서 불이 날까 봐 계속 불안해하면서 좀 달래도 달래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은 나 자신의 생각을 조절하는 힘이 아직 부족한 거죠. 네 번째는 관계에서의 조절인데요. 이것은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좀 이해하고 나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여기에 맞춰서 내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또 언어적인,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능력, 또 우정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능력,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때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모두 관계에서의 조절에 포함됩니다. 5번째는 즐거움과 동기의 조절입니다. 현대 사회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각종 게임부터 시작해서요. 너무 재밌는 것들이 끝없이 넘쳐나서 하다 보면은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자칫 이런 것들에 빠져서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요즘에는 반대로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고 즐거운 것도 없는 그런 무기력한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즐거움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으면서도 또 이 즐거움을 적절한 때에 멈출 수 있는 것이 자기 조절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요즘에 영상 보면서 밥을 먹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뭔가 즐거움을 조절하는 그런 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아이의 자기 조절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자라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아이의 자기 조절이 자라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기 조절은 아이가 원래 타고난 기질에 더해서 부모 자녀 관계의 어떤 맥락 안에서 아이가 경험하는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아이의 자기 조절에 영향을 주는 데는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부모가 아이의 요구와 감정에 빠르게 반응을 해주는 것이 아이가 스스로를 달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모가 나의 행동과 반응에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또 나의 의도와 욕구를 이해해서 맞춰주는 것을 경험해 본 아이는 지금 불편하거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어도 부모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내가 필요한 걸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면 이 불편함이 나아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4, 5세에 우는 아이를 달래주는 것은 어떤 아이의 감정 조절의 바탕이 되고 조절된다라는 느낌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심과 도덕성의 발달인데요. 4세에서 5세의 아이는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때려서도 안 되고요. 아무 데서나 대소변을 봐서도 안 됩니다. 먹고 싶은 것이나 갖고 싶은 것을 언제나 다 먹거나 다 가질 수 없다는 것도 배워갑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아직까지 옳고 그름에 대한 자기 자신만의 기준이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제시해주는 행동을 따를 뿐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를 가르치는 훈육과 교육이 양심과 도덕성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이는 아직 내가 누구를 때리면 그 사람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때리는 행동이 나쁘다라고 부모가 얘기를 해주거나 혹은 그 행동 때문에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건 나쁜 행동이구나 하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자기가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부모가 칭찬하면서 따뜻한 미소를 보내면서 잘했다고 하기에 이게 옳은 행동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조절 전략을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아이는 부모에게서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울거나 짜증낼 때 부모가 장난감이나 먹을 것을 줘서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었던 아이는 나중에 자라서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 뭔가 다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좀 조절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부정적인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 아이도 자기 감정을 또 생각을 말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불안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생각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생각 자체를 바꿔가면서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그런 인지 조절 전략을 인지적 재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가 일본에서 지진 난 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지진이 날까 봐 불안해할 때 부모가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라서 지진이 자주 나는 지역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면 이후에 불안을 자극하는 일이 생길 때 아이도 자신의 불안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부모가 자기 조절을 잘 못하는 모습을 본 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부모를 모방합니다.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부모가 자기도 모르게 아이에게 가르치는 셈입니다. 단순히 부모의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가 감정적으로 흥분할 때 아이가 느끼는 어떤 긴장감, 불안감, 초조, 분노 이런 것들이 아이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어서 아이가 쉽게 불안해지고 빨리 흥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자기 조절 발달을 위해서는요, 아이를 잘 키우고 훈육하고 또 필요할 때 치료를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부모 자신의 감정, 행동, 생각을 조절하는 일입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학습, 조기 사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다들 하니까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시키면서도 이렇게 어린 나이에 학습을 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성취와 또 자기 조절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는 아이들 중에 소위 말하는 영어 유치원, 즉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숙제가 하기 싫어서 우는 아이, 짜증과 예민이 심해지는 아이, 손톱을 뜯는 아이, 틱이 생기는 아이, 화장실에 자주 가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조기 사교육은 단기적으로는 학습 효과를 올리는 경향이 있지만 이런 아이들을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한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초기에 학습이 좀 올라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은 1년에서 3년 이내에 사라지고 일부 연구에서는 나중에 오히려 성적이 더 저하되는 그런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조기 사교육이 장기적으로 아이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시행한 연구에서도 공부를 가르치는 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이 처음에 놀이 중심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보다 학업적으로 더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4학년이 끝날 무렵에 이런 효과가 사라졌고 오히려 놀이 중심 유치원을 다녔던 아이들이 더 좋은 성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적용하고 있는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 과정인 누리과정에서도 놀이를 강조하고 있고 이런 놀이를 통해 선생님이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유아들이 다양한 배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후의 학교급에서도 사회정서적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조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기조절은 영유아기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라나는 능력입니다. 아이가 영유아기에 경험한 것들은 평생토록 지속되는 자기조절의 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조절력은 아이들이 커서 학교와 사회에서 자기 자신의 일을 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